이야기는 섹시한 고스풍 미녀의 지하실에서 시작됩니다. 잘생긴 남자가 침대에 묶인 채 고스 쪽 누나에게 전기만은 남겨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한 발전기를 맞은 추지호라는 이 잘생긴 남자가 근육질 몸으로 밤새 자신을 만족시켜주길 원합니다. 이 불쌍한 근육남은 1년 전 이 세계로 빈이한 자오무입니다. 그는 운 좋게도 귀족의 몸으로 환생했고 심지어 왕조의 공주와 약혼까지 한 상태였죠. 하지만 왕국 최고의 미녀와 첫날 밤을 보내려던 찰나 악명 높은 원마종 무리에게 납치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참한 인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달리 그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순양지체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이 체질은 남연 비수를 수련하려는 마종의 모든 악녀들이 탐내는 것이었고 결국 그는 쉴 틈 없이 매일같이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노예인 자오무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기에 복상사한다 해도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진 착취 끝에 기력이 바닥난 자오무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추지호라는 그가 벌써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쥐어짜이기 전까지 몇 번 더 버틸 수 있게 해줄 특별한 약을 가져옵니다. 꿈의 문턱에서 자오무는 타인에게 준 것을 만배로 돌려받는 반환 시스템을 각성합니다. 이런 사기적인 능력을 얻은 자오무는 두려울 것이 없어졌고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침대 위 전투를 추지우란에게 신청합니다. 전투의 결과로 자오무는 완전히 기가 빨려 멕시코에서 발견된 외계인 미라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끝없는 쟁기질은 추지우란을 지극히 만족시켰고 그녀는 그가 기력을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진하게 놀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오무는 그녀에게 욕을 할 기운조차 없어 시스템 보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상이 들어옵니다. 시스템 보상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지난밤 쏟아부은 생명력과 기력에 만배를 돌려받습니다. 양이 어찌나 막대한지 자오무의 순양지체는 적양성체로 진화했고 그의 똘똘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보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배의 연기까지 얻어 그의 경지는 연기기 10성에 도달했고 단숨에 축기기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오무는 새로운 체질과 경지가 뿜어내는 힘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마종에는 수많은 늙은 괴물들이 있고 자신의 갑작스러운 성장이 발각되면 쌍수 노정들보다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오무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거머쥘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힘을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더 강해지려면 수련계의 기본 화폐인 영석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1년 내내 모았음에도 자오무에게 남은 영석은 고작 200개 뿐이었죠. 마교의 악녀 추지우란이 그에게 수련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환 시스템이 생겼으니 영석을 아무에게나 주기만 하면 만배로 쉽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노예로 끌려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외문제자 왕찬을 상대로 첫 실험을 시도합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왕찬에게 영석 주머니를 던져주자 왕찬은 이를 자신이 베푼 선행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이 통 큰 기부 후 자오무는 10만 개의 영석을 얻습니다. 이는 고작 500배의 반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자오무는 시스템의 반원 배율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100만 영석을 목표로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해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기부는 실패했고 시스템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연속해서 악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자오무는 실망합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찰나 또 다른 육감적인 미녀 루치가 다가와 그가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자오무는 종문에서 자신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여자 루치를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무척 다정했고 그가 처음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추지오라는 그가 순양지체라는 사실을 안뒤로 루치가 그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이 지나자 루치의 인내심도 바닥났고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구음 비술의 수련자였기에 금단기 돌파를 도와줄 양기를 품은 강한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자오무의 팔을 낚아채더니 비검을 불러내 자신의 개인 거처로 데려갑니다. 축기기에도 오르지 못한 가엾은 자오무는 혼비백산하여 루치의 허리를 꽉 끌어왔습니다. 마교의 요부인 추지오란과 달리 루치는 평생 다른 남자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오무가 갑작스레 끌어앉아 그녀의 몸 역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루치는 자오무가 쌍수 노종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가 추지오란의 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지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오무를 처음 발견한 건 자신인데 결국 추지오란이 모든 이득을 독차지했다는 생각에 질투심도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오무에게 추지오랑 같은 마교의 요부들은 그저 만찬을 위해 널 살찌우려는 것뿐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그녀와 쌍수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돌파를 도와달라며 금단기에 오르고 나면 자신을 따르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오무는 이 사저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악녀 추지오란보다는 낫겠다 싶어 그녀에게 착 달라붙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룰치의 거처에 도착했고 그녀는 몸을 씻고 올 테니 밭갈 준비를 하라고 자오무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오무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순결한 몸과 시스템의 엄청난 보상 모두가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체할 것 없이 그녀가 있는 욕조로 뛰어들어 자신만의 환상적인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기나긴 자녀 계획 시간이 끝난 후 자오무는 꽤나 상쾌해진 반면 루치는 부끄러워 그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합니다. 자오무는 구음 비수를 수련하는 마교이니 여태껏 이토록 순수하고 티가 없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실소를 터뜨립니다. 루치는 더 이상 놀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다음 달에 롱티엔샹과 혼인하게 되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자오무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롱티엔샹은 불과 30년 만에 원형기에 도달한 마교의 천재였기 때문에 미래 아내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롱티엔샹이 알게 된다면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루치는 롱티엔샹이 오래전 사고로 똘똘이를 잃었기에 절대 알 수 없을 거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그녀를 보자 자오무에 달아올랐고 루치가 하루빨리 금단기를 돌파하길 바라며 즉시 쟁기지를 재개합니다. 애들은 몰라도 되는 일들로 밤을 지새운 뒤 자오무는 마침내 시스템의 보상을 얻습니다. 이번 보상은 그가 축기기를 돌파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적양성체 또한 더욱 농밀해져 그의 아랫도리는 한층 더 늠름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더 달리고 싶었지만 루치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저 자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오무에게 원기 회복단을 챙겨서 그만 가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오무는 회복단을 받았지만 자기가 먹는 대신 시스템 보상을 더 크게 받기 위해 루치에게 먹여줍니다. 환약 한 보따리를 받을 줄 알았던 자오무의 예상과 달리 시스템은 모든 환약을 응축하여 단 한 알의 칠품 세수단으로 돌려줍니다. 수련자의 원기를 보충하는 게 기본 기능인 회복단에 비해 세수단은 수련자의 근고를 바꿔 구제불능의 쓰레기를 마교의 천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신단이나 다름없습니다. 평범한 범인들에 비하면 자오무의 재능도 꽤 훌륭한 편이었지만 롱티엔샹 같은 마교의 천재와 비교하면 닭과 봉황의 차이였죠. 그러니 그런 괴물들과 경쟁하려면 자오무는 이런 지름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오무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세수단을 입에 털어넣고 체내의 불순물을 씻어내어 타고난 자질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영약은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해 자오무는 벌써 연기를 훨씬 빠른 속도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몸에서 배출된 불순물 때문에 공중 화장실보다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고 결국 잠에서 깬 루치가 어서 가서 씻고 오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자오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욕실로 들어온 루치는 자오무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기운이 축기기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몸의 근육도 한층 조각처럼 탄탄해져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의 극적인 효과를 내는 회복단은 없기에 그녀는 자오무가 회복단 말고 다른 약을 먹은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자오무는 사기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없어 아직 금단기를 돌파하지 못한 루치의 수련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루치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자오무는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루치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든 뒤 자오무는 기분 좋게 그녀의 거처를 나섭니다. 이번 수확은 엄청났고 이제 축기기를 돌파한 자오무 역시 루치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검이 필요했죠. 그래서 비검을 사기 위해 암시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3만 영석을 들여 별빛을 흡수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운철로 베려진 2품 비검을 구매합니다. 자오무는 이 검을 남에게 줘버릴 생각에 안달이 납니다. 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검을 얻게 될 테니까요. 한 그러기도 전에 웬 오락부락한 사내가 불쑥 나타나 구석에 박혀 나오지도 못하던 겁쟁이 자오무라며 시비를 겁니다. 자오무는 그가 마교 악녀의 구혼자 중 한 명이었던 누타임을 기억해냅니다. 추지오라는 곱상한 남자만 좋아했기에 누타이를 차버리고 자오무를 선택했었죠. 그 때문에 누타이는 자신의 짝사랑을 가로챈 그를 항상 증오했고 언제든 본때를 보여주려 벼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를 잡은 누타이가 자오무의 멱살을 잡으려 하지만 자오무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가볍게 떼어냅니다. 이에 격분한 누타이는 마족의 혈통을 각성하여 자오무를 벌레처럼 짓뭉개려 합니다. 하지만 자오무는 이미 축기기를 돌파한 지 오래였고 영역 방어막을 쳐 누타이의 주먹을 너무도 쉽게 막아냅니다.
누타이는 자신의 주먹이 이토록 가볍게 막히자 길길이 날뛰며 미친 황소처럼 방엄하게 주먹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지루해진 자오무는 주먹에 온 힘을 실어 누타이의 얼굴에 단 한 방을 꽂아넣고 누타이는 허공을 날아 자기 졸개들 쪽으로 처박힙니다. 원래라도 씹은 듯한 표정이 된 누타이의 돌개들은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누타이 가문이 용서치 않을 거라며 겁에 질려 경고합니다. 자오무는 이런 도련님 클리셰를 진물이 나도록 봐왔기에 그저 비검을 던져주며 누타이의 치료비로 쓰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자오무가 너무 자비롭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자오무 자신만이 검을 내어줌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검을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스템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오픈 비검을 보상으로 줍니다. 자오무가 자리를 뜨려던 순간 누타이의 졸개들이 갑자기 뒤에서 그를 기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닿기도 전에 다른 미녀가 파리 잡듯 그들을 날려버리더니 감히 먼저 남을 공격해놓고 괴롭힘 당한다고 징징대냐며 일갈합니다. 누타이의 졸개들은 길거리에 웬 여자가 감히 자신들을 밀쳐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길길이 날듭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주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바지에 지를 듯이 두려워하며 모든 책임을 대장인 누타이에게 돌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무주링은 그런 피라미드까지 쫓아가며 상대할 성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오무를 향해 돌아서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조목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그녀는 방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자신과 결혼해주겠느냐고 말합니다. 조목은 이 작은 소녀가 화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떠올리며 마른 침만 꿀꺽 삼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양기를 탐면은 종문의 다른 여자들에 비하면 그도 그녀를 그리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무주령은 오직 그의 외모에만 관심을 두는 유일한 여자니까요. 조목은 자신을 죽이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며 그녀의 볼을 꼬집습니다. 하지만 무주령은 여전히 입을 삐죽이며 미래의 남편 얼굴이 노태 같은 놈들에게 망가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화를 마친 후 무주령은 조목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를 움켜쥐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자신의 거처로 향합니다. 조목은 그녀가 어떤 도구도 없이 비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는 그녀의 경지가 금단기에 이르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내 두 사람은 무주령의 거처에 도착하고 조목은 외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곳 연기의 질적 차이를 단번에 알아챕니다. 이 때문에 조목은 무주령이 종문의 내문 제자들보다도 지위가 높은 친전 제자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무주령은 침대 위로 뛰어오르며 조목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조목은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하면 점잖게 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무주령은 그를 바람둥이라고 놀리며 쌍수리를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권의 수련 비급을 꺼내는데 하나는 어검술 비급이고 다른 하나는 검기를 수련하는 비급이었습니다. 조목은 자신에게 어검술 비급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며 놀라워합니다. 무주령은 씩 웃으며 그가 최근 축기기를 돌파했다는 걸 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정식 외문제자가 아니니 어검술을 배울 비급을 구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덧붙이죠. 비급 외에도 그녀는 그에게 사품 비검을 건네주는데 이는 조목이 시스템에서 받은 자신의 오품 비검보다는 약간 등급이 낮습니다. 비검과 수련에 관한 몇 가지 조언을 해준 후 무주령은 그가 정식 외문제자가 되도록 신분패를 승급시키는 등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조목을 며칠 동안 집에서 수련하게 두고 떠납니다. 이제 그는 어엿한 축기기 수련자가 되었으니까요. 타인의 신분패를 승급시키는 일은 평범한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조목은 종문 내 그녀의 진짜 지위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검술을 빨리 배우고 싶었던 조목은 자리에 앉아 검보에 적힌 구결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목은 자신의 지능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검기를 전혀 통제할 수 없었죠. 조목은 세수단으로 심체의 영근자질은 개선할 수 있었어도 오성만큼은 여전히 필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저들과 몸을 섞어 육체적 수련 경지를 높일 수는 있지만 양기를 앞세운 무식한 방법으로는 오성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조목은 다소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의 시선이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삶을 즐기고 있는 근처의 염소 한 마리에게 닿습니다. 청해 보이는 염소를 본 조목은 구구단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몇 시간 동안 조목은 불쌍한 염소에게 평생 배울 일 없는 숫자와 여러 지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조목은 시스템으로부터 오성 100배 증가라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오성이 향상된 조목은 불과 몇 분 만에 어검술을 완벽하게 터득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첫 장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조목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쓱 훑어보기만 해도 어떤 B급이든 즉시 마스터하는 다른 이 세계 주인공들의 지능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랐으니까. 그래서 그는 왜 구구단을 배워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불쌍한 염소에게 돌아가 이번에는 기이하게 고급 정리들을 강제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조목의 성에는 차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고급 수학을 넘어 대부분의 대학생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미적분학까지 불쌍한 염소에게 가르칩니다. 잠자역학까지 가르칠 기세였지만 조목의 우성이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시스템의 알림을 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청한 염소에게 가르쳐줄게 아직 산더미처럼 남았기에 조목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능을 올릴 수 없게 되자 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두루마리와 수련 비급들을 훑어보기 시작했고 단숨에 그것들을 통달해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급들은 가장 낮은 등급인 황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목은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급을 암기해두면 나중에 그대로 베껴서 다른 외문제자들에게 기부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에 염소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조목이 신선한 풀로 보상을 주려던 찰나 염소가 갑자기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뼈다귀 하나를 물어옵니다. 조목이 입에서 뼈다귀를 빼내어 확인해보니 그것은 혼돈 신명결이라는 엄청난 고등급 비급이었습니다. 즉시 수련을 시도하지만 반발력이 생겨 한 무더기에 피를 토해내고 맙니다. 조목은 이런 고등급 비급을 배우기엔 자신의 오성이 아직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의아해했고 그래서 무주령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보상으로 더 좋은 비급을 얻게 될 테니까요. 잠시 후 돌아온 무주령은 바닥에 튄 피를 보고 몹시 걱정합니다. 조목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염소 입에서 이 비급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무주령은 그 짐승이 염소가 아니라 막연이라고 정정해줍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이 비급 수련에 실패한 것은 오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혼돈 속성의 무공이라 그의 양기 속성 체질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조목은 마침내 기분이 나아졌고 무주령에게 그 비급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자질과 완벽하게 맞는 지품 고급 비급 순양 현명결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조목은 이 무공의 수련을 시작하기 전 무주령에게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무주령은 그의 얼굴을 감싸주고 그저 그와 결혼해서 남은 평생을 보살피며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려는 바로 그때 밝은 보랏빛 빛이 나타나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특히 조목은 서 있기조차 힘들어할 정도였죠. 무주령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허공에 서 있는 자신의 스승을 발견하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는 스승에게 이곳엔 어쩐 일이시냐고 묻습니다. 스승은 대답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와 비천한 하인 사이에 중요한 일을 방해한 것이냐며 비꼬듯 되묻습니다. 그 말에 두려움에 떨던 무주령이 왜 조목과 함께 있었는지 변명하려 하지만 스승은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막으며 궁을 뛰쳐나와 외문에서 천한 하인과 놀아난 것을 매섭게 꾸짖습니다. 스승이 진심으로 화났다는 것을 깨달은 무주령은 자비를 베풀어달라며 애원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며 만약 자기 손으로 직접 조목을 죽인다면 이번 일을 용서하고 궁으로 데려가 30년 동안 폐관 수련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무주령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지고 차마 조목을 죽일 수 없다며 스승에게 자비를 빕니다. 조목을 죽인다면 그녀의 도심이 영원히 흠집이나 이 경지에 갇힌 채 다시는 수련의 진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녀의 선택에 실망하며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두 사람 모두를 직접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무주령의 스승이 진심으로 두 사람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본 조목은 자신의 적양성체를 희생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무주령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도리어 조목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무주령의 스승이 성체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두 사람 모두를 살려두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스승이 조목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령은 조목이 자신의 성체 체질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에 분노합니다. 진작 알았다면 그를 묶어놓고 양기를 모조리 삼켜버렸을 테니까요. 무주령의 스승이 헛기침을 하며 부부싸움은 나중에 하라고 두 사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고는 무주령을 낚아채며 조목에게 앞으로 몇 년 안에 원형기 수련자가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에게 경고를 남긴 후 그녀는 무주령을 데리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한편 조목은 주먹을 꽉 쥡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이런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수련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다짐합니다. 금밤 자벽부 숙소로 돌아온 그는 순양 현명결을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공은 그의 적양성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덕분에 수련 속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하지만 조목이 비급을 온전히 운용하기엔 자벽부 숙소의 연기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는 곧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때 그가 모아둔 수많은 영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거의 7만 개에 달하는 영석을 소모한 끝에 조목은 마침내 축기기 3층까지 연달아 돌파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새 수련을 마치고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려던 조목의 문을 불청객들이 거칠게 두드립니다. 그중 한 명은 조목이 원마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를 괴롭히고 때렸던 호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목은 더 이상 예전의 약골이 아니었습니다. 호창이 다시 그를 괴롭히려 하자 조목은 그의 얼굴에 묵직한 주먹을 날려 단숨에 기절시켜버립니다. 감히 조목이 반격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연기기 제자 100명이 덤빈다 한들 축기기 수련자 1명에 비할 바가 못 들기에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도 모두 조목에게 얻어맞고 나동그라집니다. 2년 동안 호창과 그의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다른 자벽부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조목을 응원합니다. 이에 신이 난 조목은 싸움을 일부러 끌며 호창과 그의 부하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놉니다. 호창은 조목의 도발에 넘어가 격료한 호랑이 야수로 변신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육체적 힘이 엄청나게 증폭되었지만 조목은 여전히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심지어 그의 손 위에 서서 그를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금세 지루해진 조목은 이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불량배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조목은 그들이 다른 하인들에게서 빼앗은 영석주머니를 회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줍니다. 이 행동으로 조목은 모두의 눈에 성자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는 시스템 보상으로 얻은 수익을 세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000개의 영석을 돌려주자 시스템 보상으로 900만 개의 영석이 돌아왔고 이는 축기기 대원만에 이를 때까지 쓰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영석 외에도 쓸모없는 수련용 단약 몇 개가 남아있던 조목은 그것들을 무작위 하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보상으로 훗날 도움이 될 고등급의 축기단을 얻게 됩니다. 가벽부 숙소의 소란을 정리한 후 조목은 마침내 종문의 고급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문제자로 자신의 신분을 갱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정곤 관사가 단약을 연성하고 있는 외문관리당으로 향합니다. 조목이 인사를 건네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정곤은 조목이 자신의 단약 연성을 방해한 것처럼 굴며 고의로 화로를 폭발시켜 안에 있던 재료들을 모조리 망쳐버립니다. 장정곤은 이 모든 책임을 조목에게 떠넘기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조목은 장정곤이 고의로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영석 1000개가 든 주머니를 건네며 일단 자신의 말이라도 들어보라고 타일렀습니다. 임무를 받은 장정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꾸며 무슨 용건이냐고 묻습니다. 조목은 지난번 무주령의 약속대로 진작 받았어야 할 외문제자 명패를 발급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이 외문제자가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 조목은 장정곤에게 영석주머니를 몇 개 더 쥐어주며 뒤에서 이 일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던 장정곤은 바닥에 여우 한 마리를 그려 넣었고 그것만으로도 조목은 자신이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 마교의 요호, 초교란의 지심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목이 훨씬 강해졌다고는 하나 외문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초교란과 섣불리 척을 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문제자 명패를 무사히 받은 조목은 이참에 아예 이곳을 떠나 잠잠해질 때까지 루체의 거처에 숨어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루체의 거처로 향하던 중 그는 그녀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두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루체의 미래 남편인 롱티엔샹이고 다른 장로는 원마종의 12장로 중 한 명인 그녀의 할아버지 루하이콩입니다. 루하이콩은 손녀가 마침내 금단기를 돌파해 아무 문제 없이 롱티엔샹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티엔샹은 장로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 올해 대수력 대회에서 우승한 뒤 그녀와 혼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오무는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루치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루치는 그를 보자마자 와라 껴안으며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그녀가 속삭입니다. 왜 갑자기 찾아왔냐고 묻자 자오무는 추자오란 때문에 외문으로 돌아갈 수 없어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추자오란의 이름을 들은 루치는 분노하며 수위가 안정되는 대로 그녀에게 결투를 신청하겠다고 자오무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난임 비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자오무의 강력한 양기가 필요했죠. 이미 터질 듯이 달아오른 자오무는 밤새도록 루치와 뜨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전의 쌍수와는 달리 자오무가 얻은 보상은 고작 50배에 불과했고 이는 작은 경지 하나를 돌파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가 루치를 너무 많이 채집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자오무는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자신처럼 잘생긴 남자와의 쌍수를 마다하지 않을 선배 사조들이 아직 널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하루빨리 자신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게 그는 우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축기기 후기까지 단숨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수련을 위해 영석 10만 개를 꺼냅니다.
그러나 그는 적양성체의 식욕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영석 10만 개를 전부 흡수하고도 간신히 5층에 도달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자오무가 수련을 계속하려던 찰나 누군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느낍니다.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재빨리 창문을 연 그는 무지우링의 스승이자 원마종의 성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성녀가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하자 자오무는 태도를 바꿔 루치의 처소에는 어쩐 일이냐고 묻습니다. 안지슈아는 그의 복부에 손가락을 얹으며 자신의 수련을 돕기 위해 그의 양기가 필요하다고 유혹합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던 자오무는 이내 공포에 질려 당신처럼 높은 경지의 고수가 고작 축기기 수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리가 없다며 제발 장난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안지슈아는 입 다물고 수련을 보을 건지 말 건지만 대답하라며 그를 압박합니다. 숨이 막힐 듯한 영합 아래에서 가엾은 자오무는 그녀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지슈아는 지체 없이 포탈을 열어 자오무를 자신의 봉부로 끌고 갑니다. 자오무는 일처리가 확실한 남자답게 군말 없이 바지 허리띠를 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지슈아는 화들짝 놀라며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칩니다. 자오무는 황당해하며 쌍수를 하려고 데려왔으니 당연히 허리띠를 푸는 거라고 대꾸합니다. 그의 노골적인 말에 얼굴을 붉힌 안지슈아는 그런 짓은 할 필요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를 기둥에 묶고는 천으로 입과 눈을 가려버립니다. 불쌍한 자오무는 영문을 몰라 발버둥치지만 안지슈아는 대답 대신 자신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내립니다. 하지만 자오무를 안는 대신 안지슈아는 제대로 씻고 오라며 그를 욕조 안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따뜻한 목욕 후 자오무에게서 더 이상 누치의 채취가 나지 않자 안지슈아는 다시 그를 번쩍 들어 올려 침대 위에 던지고는 양손을 모서리에 결박합니다. 자오무는 이런 취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배적인 성향의 여자를 내심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지슈안이 직접 양기를 채집하는 대신 자신의 꼭두각시 2명을 보내 쌍수를 하게 하자 그는 깊이 실망합니다. 그 두 꼭두각시는 안노러와 안유안이라는 캣걸 형태의 인형들로 남자의 양기를 채집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안노러와 안유안이 아무리 귀엽다 한들 고철 덩어리들과 그런 짓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오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둘 다 망가뜨려 안지슈안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성녀는 자오무가 기껏해야 2시간 정도 버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기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오무가 무한한 체력을 가진 괴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두 자매를 거칠게 지배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졌어도 두 꼭두각시 자매는 자오무의 압도적인 허리 놀림 앞에 굴복하며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두 자매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만 안지슈아는 자신이었어도 그보다 낫지 않았을 거라며 그들을 용서합니다. 한 두 자매를 내보낸 후 안지슈아는 방금 목욕을 마친 자오무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활약이 볼만했냐고 묻자 안지슈아는 고작해야 평균 수준이었다고 도도하게 쏘아붙입니다. 자오무는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두경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자신과 쌍수를 해보라며 그녀를 도발합니다. 이에 안지슈아는 대답 대신 1000만 개의 영석과 최상급 축기단을 쥐어주고는 포탈을 열어 그를 루츠의 처소로 쫓아내듯 돌려보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오무는 다시 루츠의 처소로 돌아옵니다. 성녀의 엄청난 힘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양기를 필요로 하는 한 종문 내에 든든한 뒷배가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기를 소모한 보상까지 두둑하게 챙겨 적양성체는 마침내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이로 인해 자오무는 사저들을 몇 명 더 찾아내어 맹렬하게 쌍수를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자오무가 성과를 만끽하고 있을 때 안지슈아는 자오무의 양기를 삼킨 후 신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꼭두각시 자매들과 자오무의 끈적한 쌍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그녀의 기운이 기묘하게 요동치자 알로로와 안유아는 혹시 이게 자오무의 적양 기운을 흡수한 부작용이 아닐까 걱정스럽게 주인을 바라봅니다. 다시 자오무로 돌아와서 그는 안지슈안에게서 얻은 모든 이점을 흡수하며 부지런히 수련에 매진합니다. 잠에서 깬 루치는 단정하게 앉아 수련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생겨 보여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의 기운이 몰라보게 강해진 것을 느낀 그녀는 함께 등촌로 도전에 나서자고 들뜬 목소리로 제안합니다. 루치는 등촌로가 원마동 내부에 있는 고대의 비경으로 제자들의 실력을 시험하고 향후 종문의 전투에 대비해 훈련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등촌로는 총 1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이 올라갈수록 등장하는 마수들도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집니다. 내부의 마수들이 대부분 축기기 수준이기 때문에 처음 3층은 외문 제자들을 위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4층부터는 금단기 마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대부분의 외문 제자들은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외문 랭킹 9위인 추자오랑 같은 천재들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향 하나가 타들어갈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죠. 얼마 후 등천로에 도착한 루치와 자오무는 추자오란과 마주칩니다.
외문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제자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루치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를 본 자오무는 종문 최하위 계층인 외문에서조차 얼마나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또한 종문이 마족과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함에도 불구하고 두 종족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마찰이 여전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오무가 알 바는 아니었습니다. 루치와 함께 막일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포탈 밖으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자오무는 그들이 이전에 암시장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누타이와 그의 졸개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주친 누타이의 기운은 훨씬 강해져 있었고 그는 어느새 외문 랭킹 47위까지 치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졸개들이 그를 제2의 롱티엔샹인 양 치켜세우자 기세등등해진 누타이는 수련에 매진하면 너희들도 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며 으스댑니다. 그때 추자오란이 끼어들며 고작 졸개들 앞에서 허세나 부리라고 그토록 많은 자원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고 싸늘하게 일갈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임무를 당장 완수하지 않으면 뒷감당할 각오를 하라며 매섭게 경고합니다. 건방지게 굴던 누타이는 그녀의 경고 한마디에 꼬리를 내린 순한 양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굴욕감에 치를 떨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그래서 루치와 함께 등천로로 향하는 자오무를 발견하자 모든 화풀이를 그에게 쏟아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참에 자오무에게 주제 파악을 시키라는 추자오란의 임무도 완수하고 과거 그에게 패배했던 수치심도 한 번에 씻어버릴 속셈이었습니다. 등천로 단상에서는 누구든 다른 제자에게 결투를 신청할 수 있기에 누타이는 주저없이 자오무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루치는 누타이가 눈에 띄게 강해졌다며 결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자오무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자오무는 자신도 그동안 부지런히 수련해왔다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자오무는 결투를 수락하는 대신 누타이에게 내기를 걸자고 조건을 내겁니다. 누타이는 이를 수락하며 예전 암시장에서 자오무가 너그럽게 기부했던 이품 비검을 판돈으로 겁니다. 이에 질세라 자오무는 수십만 개의 영석이 들어있는 자신의 수납 반지를 내놓습니다. 두 사람의 결투와 내기는 많은 구경꾼을 끌어모읍니다. 사람들은 자오무가 반반한 얼굴과 순양지체 덕에 얹혀 사는 나약한 기생오랍이라는 걸 알기에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추자오란 역시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나한테 버림받고 또 다른 물줄을 찾았냐며 자오무를 조롱합니다. 그녀의 비아냥에 루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자오무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입을 꾹 다뭅니다. 하지만 추자오라는 그녀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받아들이며 감히 새장을 벗어나려는 새는 종종 날개가 반토막 난다며 자오무에게 섬뜩한 경고를 날립니다. 하지만 자오무는 추자오란의 도발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자신의 장대한 서사시에서 그녀는 그저 자잘한 악당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나 누타이는 추자오란의 말에 기세가 등등해져 과거의 수모를 단 일격에 씻어내겠다는 살기를 뿜으며 자오무에게 덤벼듭니다. 사람들이 그의 공격을 미처 눈으로 쫓기도 전에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자오무의 등 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경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지에서는 마스터하기 극도로 어려운 보법인 잔영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두가 자오무는 이제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외문 최강의 육체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보법까지 손에 넣은 저 괴물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추자오란 역시 누타이의 압승을 확신하며 장난감 하나 제대로 못 고른다며 루치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확신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오무가 마치 스페인 투우 축제에서 성난 황소를 억누르는 투우사처럼 발 아래 깔린 누타이의 뿔을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오무가 점심 굶었냐며 누타이를 조롱하자 극도로 격분한 누타이는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그때 추자오란이 자신이 건네준 비약을 상기시키며 당장 그걸 삼키고 자오무를 박살내라고 명령합니다. 추자오란의 명령을 거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누타이는 광폭단의 끔찍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결국 약을 삼켜버립니다. 약기운이 퍼지자 그는 강제로 완전한 마족 형태로 변이했고 그의 힘은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자오무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누타이는 오늘이 니놈 제삿날이 될 거라며 살기 어린 경고를 내뱉습니다. 누타이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자 자오무가 더욱 걱정된 루치는 비겁하게 반칙을 쓴다며 추자오란을 비난합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추자오란은 그 약은 마족이 혈통을 일찌감치 강제각성할 수 있게 돕는 마령단일 뿐이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그 사이 부작용으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누타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장 난폭하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자오무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덕에 공격의 궤적을 읽기는 훨씬 수월해졌지만 번개처럼 쏟아지는 타격을 피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오무가 간신히 공격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스쳤을 뿐인데 적 양성체조차 그 충격을 온전히 막아내지 못해 가벼운 출혈이 발생합니다. 피를 본 자오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비로소 누타이를 진지하게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타이가 멍청한 황소처럼 돌진했을 때 자오무는 자신의 모든 신성한 양기를 주먹에 모아 누타이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뿔 하나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절해버렸죠. 승리를 자축하고 있던 추지하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한편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은 자오무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해졌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치 역시 자신에게 딱 맞는 남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가 훨씬 더 잘생겨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추지하라는 누타이에게 완전히 열받아 다른 졸개들에게 그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자오무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영석 10,000개가 든 주머니를 던지며 자신이 주는 치료비라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조롱을 당했음에도 그들을 용서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 부르며 모두의 눈에 비친 그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자오무는 그저 시스템의 보상을 원했을 뿐이었고 그렇게 공짜로 100만 개의 영석을 얻게 됩니다. 자오무와 루치가 자리를 뜨려 할 때 추지하란이 다가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하며 이번에는 그의 남동생을 훨씬 더 잘 보살펴주겠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자오무는 이미 그녀를 수확했기에 더 이상 그녀와의 쌍수수련이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녀를 밀어냅니다. 루치는 자오무가 그녀를 떠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추지하란에게 자신이 등촌로에서 이름을 알린 후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신청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오무를 품에 안고 첫 번째 층 포털 안으로 향하며 그들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추지하라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자오무를 질투하게 되는데 그가 외문의 최고 미녀 2명을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누가 이기든 진정한 승자는 여전히 자오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누타이의 사촌인 누아오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 자오무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 롱티엔샹을 찾아가 루치가 웬 반반한 녀석과 어울려 다니고 심지어 그 문제로 추지하란과 싸우기까지 했다고 알려줍니다. 롱티엔샹은 자신의 수련을 방해한 누아오에게 더 화가 났지만 일개 개미 같은 놈이 감히 자신의 미래 아내를 탐내는 것 또한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오무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검기를 누아오의 몸속에 심어주고 나중에 그것을 사용해 자오무를 손봐주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롱티엔샹이 루치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오무는 등촌로의 첫 번째 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루치는 비경에 들어오는 모든 제자는 자동으로 등록되며 진행 상황이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규칙을 설명해줍니다. 루치는 이미 위층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래층에서는 자오무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의 키스를 남기고 홀로 위층을 향해 떠납니다. 그 사이 자오무는 첫 번째 층에 남아 첫 번째 상대인 거대한 닭, 가시가 돋친 기괴한 쥐, 그리고 못생긴 개구리와 마주합니다. 3마리의 마수 모두 축기기 단계에 속해 있으며 이는 모든 층을 돌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새 마수는 자오무를 약골로 여기고 즉시 공격해오지만 자오무는 가볍게 그들의 공격을 피한 뒤 손을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 셋을 아무 문제 없이 쓰러뜨립니다. 이경은 자오무에게 1층을 통과했다고 알리며 다음 층으로 넘어가기 전에 3가지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자오무는 이미 영석과 오픈 비검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양기 속성 체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황품 고급 무공을 선택합니다. 지난번에 5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덕분에 자오무는 그 무공을 즉시 터득했고 그 위력을 시험해본 뒤 곧바로 2층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오무가 2층으로 넘어가는 동안 루치도 마침내 3층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여 외문 제자손이 50위권 안에 진입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녀와 추지하란의 결투를 하루빨리 보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게시판 맨 아래를 향했고 자오무 역시 그 짧은 시간 안에 1000위권 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자오무가 누타이를 꺾을 정도의 실력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3층 끝까지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여기며 크게 놀라진 않습니다. 관중들이 이 두 참가자의 잠재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외문손이 1위 제자인 날란추앙이 무슨 소란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촌로에 나타납니다. 날란추앙은 4층에서 2시간을 버텨낸 기록이 아직 누구에게도 깨지지 않아 오랫동안 외문순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날란추앙은 그저 자신의 강력한 기린 혈통만 믿고 남을 괴롭히는 자기애에 빠진 철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날란추앙은 뒤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에 자신의 흉을 보던 제자 몇 명을 가차없이 후려칩니다. 추지하라는 이미 자오무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날란추앙이 다가와 자신을 조롱하자 더욱 짜증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란추앙은 그녀가 좌절하는 모습을 즐기며 계속해서 화를 돋우었고 누치에게 남성 장난감을 빼앗겼다며 그녀를 비하하는 쌍욕까지 내뱉습니다. 추지하라는 자신의 기운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리를 품은 채 날란추앙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아우가 나타나 두 사람이 서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의 등장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는 내문순위 8위에 빛나는 금단기 정점의 수련자였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추지하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사촌의 원수를 갚으러 온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녀는 루치가 누아이콩 장로의 손녀이며 금단기 정점의 제자가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면 장로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누아이콩은 그녀에게 안심하라며 자신은 루치의 미래 남편인 농티엔샹 본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추지아랑과 달리 날란추앙은 새로 들어온 외문 제자가 이런 거물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모을지 흥미진진해하며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관중들은 자오무의 이름이 1000위권에서 단숨에 200위권까지 뛰어올랐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상위권 제자들이 모두 그의 몰락을 기다리는 동안 자오무는 여유롭게 2층을 활보하며 축기기 마수들을 마치 도간에 든 쥐나 닭 잡듯이 손쉽게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2층을 돌파한 후 자오무는 다시 한번 3가지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보상은 황품, 고급 도법, 영석주머니, 그리고 이품 비검이었습니다. 자오무는 도법을 좋아하지 않고 영석도 필요 없었기에 비검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시스템을 통해 훨씬 더 좋은 검을 얻을 심산이었죠. 을 정리한 자오무는 3층으로 진입하고 그곳에서 수십 마리의 축기기 마수들과 동시에 맞닥뜨립니다. 자오무는 왜 2층을 통과한 제자가 그토록 적은지, 그리고 왜 통과한 이들 대부분이 이미 금단기에 도달한 상태였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오무는 태생부터 달랐고 지금까지 자신의 진정한 힘을 시험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는 자신의 성체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해볼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자오무는 지체 없이 황품 고급 화염장 무공을 펼쳐 마수대를 향해 맹렬히 내리칩니다. 그 무공은 너무도 빨라 절반의 마수들은 불타는 손바닥이 덮치는 것에 반응조차 하지 못했고 간신히 반응한 마수들은 신속하게 사방에서 그를 압박하며 반격해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음에도 자오무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았고 이를 통해 그는 적양성체의 진정한 위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오무는 자신이 금단기는커녕 축기기 대원만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3층을 통과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또한 마음가짐 덕분에 자오무는 두려움이 없어졌고 아무리 부상을 입어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자신의 전투 스타일에 맞게 전투 기술을 끊임없이 다듬어 나갑니다. 3층 전체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15분간의 잔혹한 전투 끝에 자오무는 마침내 마지막 마수를 쓰러뜨리고 3층을 성공적으로 돌파합니다. 자오무는 본래 3층을 돌파한 후 떠날 계획이었으나 그의 적양성체가 모든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4층에도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축기기 5층 수련만으로 그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3가지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도끼 무기, 두 번째는 단약,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전투 무공이었습니다. 도끼와 단약은 그에게 무용지물이었기에 자오무는 자신의 양기 체질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뇌전 속성의 전투 무공을 선택합니다. 자오무가 뇌전 무공을 수련하는 동안 밖에서 지켜보던 관중들은 자오무의 순위가 200위권에서 단숨에 13위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축기기 5층의 수련자에게는 전례가 없는 기록으로 금단기 수련자조차 달성하기 힘든 점수였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해진 자오무의 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추지아란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루치가 등천로를 빠져나왔고 그녀의 순위는 단숨에 50위권에서 9위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추지아란은 10위로 밀려났고 이미 루치에게 패배감을 느끼고 있던 그녀는 극도로 불쾌해집니다. 루치는 추지아란을 조롱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누타이의 사촌이 그를 대신해 복수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자오무의 무사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비경 안에서 자오무는 즉시 뇌전 무공을 터득했고 이는 4층의 마수들을 상대할 또 다른 비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4층에 진입한 후 자오무는 자신이 금단기 마수들을 여전히 얕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목표는 마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수의 공격 사거리에서 벗어나 녀석의 체력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금단기 마수들은 축기기 마수들처럼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오무가 거리를 벌리려 할 때마다 마수는 순식간에 뛰어들어 거리를 좁혀옵니다. 게다가 마수는 자오무에게 공격 패턴을 파악할 틈도 주지 않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옵니다. 자오무는 간신히 마수의 발톱 하나를 피하지만 결국 가슴에 끔찍한 상처를 입고 맙니다. 이 마수에게는 방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오무는 화염과 뇌전 무공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총공세에 나섭니다. 그는 먼저 화염장을 마수에게 날렸지만 마수는 가볍게 피하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오무가 노리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마수가 화염 공격을 피한 바로 그 순간 자오무는 자줏빛 벼락을 내뿜어 그물을 치듯 마수를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자오무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 마수의 피부가 뇌전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수는 손쉽게 번개를 뚫고 나와 입을 크게 벌린 채 자오무를 향해 달려듭니다. 자오무는 간신히 피했지만 마수가 이미 그의 팔을 물어뜯어버린 탓에 팔 하나를 잃고 맙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직감한 자오무가 막 빠져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시스템에서 마수에게 자신의 몸을 먹였다는 알림이 울리며 만배의 보상이 돌아옵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즉시 자오무의 팔을 재생시켰고 남은 생명력은 그의 혈통을 전설적인 인황의 혈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스템은 자오무에게 고대 시대의 인간은 우월한 백대 종족의 먹이에 불과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밑바닥에서 일어난 한 무리의 인간들이 먹이사슬의 정점까지 대학살을 벌이며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전합니다. 이 인왕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혈통을 극한으로 단련했고 이내 그들과 필적할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무는 인류 조상의 전설을 듣고 끓어오르는 흥분을 느끼며 자신도 언젠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며 침략해오는 모든 세력을 무찌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이 마수부터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마수는 자오무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포식자는 자신이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수는 자오무에게 더 쉴 틈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맹렬히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오무는 공격을 손쉽게 피하고 손바닥만으로 녀석을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마수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린 자오무는 5층에 도전할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3가지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어떤 아이템도 자오무의 구미를 당기지 못했기에 그는 사품 단약을 집어들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여 더 좋은 보상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보상을 선택한 후 자오무는 현재 단계에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5층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자오무가 5층으로 향하는 동안 밖에 있던 관중들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자오무가 4층을 돌파한 후 이전 챔피언이었던 나란청을 제치고 순위표 최상단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자가 1위에 오르는 것을 본 누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래가 젖어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리우아오는 자오무의 미친 잠재력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푸지아란조차 제닌 가문의 후식으로 메구미 이후로 이런 수준의 잠재력을 본 적이 없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자오무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5층에 도착한 그를 고위급 마수무리가 잔뜩 벼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오무가 오만할지언정 멍청이는 아니었기에 굳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즉시 비경을 빠져나오며 조만간 누가 진짜 보스인지 보여주러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후 밖으로 나온 자오무에게 리우아오는 체면 따위는 내팽개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즉시 기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루치는 그가 이럴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재빨리 둘 사이에 끼어들어 자오무를 구했습니다. 푸지아란 역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리우아오의 비열한 기습으로부터 자오무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자오무를 놀라게 했는데 누치가 나설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조금 전 자신에게 거절당했던 추지아란까지 그를 지켜줄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지아란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리우아오를 막는 동안 얼른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오무는 자신을 지켜주려는 두 사람의 예쁜 마음에 감사했지만 사내 대장부로서 두 여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단기 정점에 달한 강자의 힘을 직접 시험해보고 싶다며 두 사람에게 비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우아오는 자신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려는 그를 멍청하다고 비웃었지만 주먹이 자오무와 격돌하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오무의 기백이 인헌 혈맥을 지닌 인류의 천재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족의 일원으로서 이 사실은 리우아오가 자오무를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살려둔다면 훗날 요족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리우아오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대신 롱키안 샹에게 받은 은밀한 검기를 개방해 맹렬한 속도로 자오무에게 날렸습니다. 자오무는 그 기운이 롱키안 샹의 것임을 알아채고는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고 즉각 인황 혈맥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오무는 축기기 수사일 뿐이었고 롱키안 샹은 원형기 수준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결국 그 검기는 자오무의 모든 방어를 뚫고 들어가 그를 무수한 검의 파도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누구도 자오무가 그토록 끔찍한 공격에서 살아남을 거라 믿지 않았지만 자오무는 검기의 폭풍 속에서 멀쩡히 살아 걸어나오며 모두의 예상을 또 한 번 뒤엎었습니다. 비록 몸의 절반을 잃어 처참한 몰골이었음에도
자오무는 니우아오와 그 뒤에 숨은 무능한 롱티안샹을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이에 이성을 잃은 니우아오는 위신 따위는 집어던지고 놈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직접 달려들었습니다. 루치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경지는 니우아오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니우아오는 그녀가 종문 12장로 중 한 명의 손녀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파리처럼 쳐내버렸습니다. 한편 자오무는 스스로를 방어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니우아오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다가오는 것을 그저 서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에서 보랏빛 광선이 쏟아져 니우아오를 내리쳤고 그는 땅에 처박혀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니우아오는 검기로 자오무를 끝내지 못한 것만으로도 이미 화가 나 있었는데 이제 제 손으로 그를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친 정체불명의 보랏빛 광선에 가로막히고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녀의 지심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녀 주변에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무릎을 꿇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지슈아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인황혈맥의 엄청난 생명력을 이용해 방금 전 팔을 재생시킨 자오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자오무를 칭찬했습니다. 외문 순위표 1위를 차지한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경지에서 이를 해낸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종문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자오무는 뜬금없이 쏟아지는 그녀의 칭찬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지슈아는 그를 제자로 삼고 싶다는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자오무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누군가 인황의 혈맥을 각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종문 장로들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장로 중 한 명은 장로 서열 5위인 저우스량이었습니다. 그는 종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진법대사였습니다. 저우스량은 안지슈안에게 자오무가 인류의 보물이니 요족의 이익을 위해 그를 멋대로 제자로 삼아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로 판덩 역시 저우스량의 말에 동의하며 그녀는 이미 마이지량을 제자로 두고 있으니 자오무는 인류가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엄마종 최고의 연단술사인 판덩의 말은 안지슈안에 더욱 압박했습니다. 5장로와 7장로가 점잖게 논쟁을 벌인 반면 3장로 두부자는 무척이나 패권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오무가 자신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7품 방어구 풀세트를 하사하고 종문 최강의 전투기술인 전투 천지결까지 전수하겠다고 모두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3명의 장로가 동시에 기백을 뿜어내며 압박하는 바람에 자오무는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지슈안 또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적양성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3장로 모두를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안지슈안에게도 계속해서 수련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장로는 자오무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하며 자신들의 기술과 학문은 터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므로 3명의 스승 밑에서 동시에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무는 자신이 천재이기에 무엇을 가르치든 순식간에 터득할 수 있다며 3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장로들이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자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던지며 각각의 스승 밑에서 3일씩 가르침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고집을 꺾고 3명 중 한 사람만의 제자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묘안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안지슈아는 니우아오를 붙잡아 데려갔고 5장로 역시 진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오무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떠나기 전 자오무는 롱티안샹이 그녀를 모해하려 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루체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자오무가 떠나자 모든 제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결국 애초에 자오무를 납치해 종문으로 끌고 왔던 그 제자만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종문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오무가 알게 되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가엾은 사내는 비오듯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문에서 도망칠까 고민하던 그는 문득 자신의 일가 친척이 모두 종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만약 자신이 떠난다면 자오무가 그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자오무의 고향인 대하 샤 왕국이 현재 대주, 주 왕국과 전쟁을 벌이며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동원해 하 왕국을 구하기로 결심했고 이로써 자오무의 환심을 사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한 그 이름 모를 제자는 즉시 일을 진행하기 위해 가문의 거처로 날아갔습니다. 한편 저우스량은 종문의 모든 주요 진법의 중심지인 진법의 계곡으로 자오무를 데려갔습니다. 자오무는 저우스량 장로가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등천로의 진법 역시 그가 만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우스량은 부끄러워하며 8,000년 전 종문의 조사만이 그런 걸작을 남길 수 있었기에 자신은 평생을 바쳐도 그런 진법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원 조사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던 자오무는 그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우스량은 성원 조사가 수천 년 전 새로운 정지로 비승했다고 여겨지지만
그가 세상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후 비밀 조직에 붙잡혀 지금까지도 유폐되어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어 확실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자오무는 성원조사 같은 절대 강자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가둬둘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세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자오수량은 이야기가 엇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자오무를 제지하며 조사와 관련된 일은 아직 그가 관여할 수준이 아니니 먼저 진법 공부에나 집중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는 자오무를 데리고 자신의 다른 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자오무조차 몇 초간 평정심을 잃게 만들 만큼 수박만한 가슴을 지닌 사저였습니다. 희롱은 그의 음흉한 시선을 눈치채고는 어쩔 수 없이 팔로 자신의 거대한 쌍봉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것들은 숨기기엔 턱없이 컸고 그 모습은 그녀를 더욱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저우스량은 제자들 사이에 묘한 기류를 애써 무시하며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처리해야 할 다른 용무가 있다며 자오무를 숑이롱에게 맡겼습니다. 숑이롱은 스승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오무의 진법 재능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오무에게 진반을 건네주며 그것을 이마에 대고 무언가 시각화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오무가 그녀의 말대로 진반을 이마에 대자 그의 정신이 진반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수천 개의 기이한 기호들이 새겨진 거대한 진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숑이롱은 그의 정신을 현실로 되돌리고는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자오무는 수많은 기이한 기호들이 있는 거대한 진법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기호를 몇 개나 보았냐고 묻자 자오무는 잠시 고민하다가 거의 2,000개 가까이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숑이롱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스승이 자신을 시험했을 때 그녀는 고작 20개 남짓의 기호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제 앞에서 위신을 떨어뜨릴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가 본 기이한 기호들이 진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신성한 룬, 즉 신문이라고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기본 개념과 그것을 활용해 시공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통제하려면 진법대사가 신문을 완벽히 통달한 뒤 그것을 진반에 새겨 진법을 구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만 개의 신문이 존재했고 그녀조차도 아직 6,700개의 신문밖에 터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오무는 자신이 고작 2,000개의 신문밖에 시각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숑이롱은 그가 정말로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열받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잘난 척하는 태도를 무시하고 이론으로만 떠드는 대신 시각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그를 환영진법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숑이롱의 경지는 축기기 정점에 불과했기에 진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오무가 쓰러지려는 그녀를 붙잡아 부축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묘한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숑이롱은 서둘러 평정심을 되찾고는 자신의 진법 재능은 종문 제일이지만 수련 재능은 최악에 가깝다고 자오무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등급 단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금단기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오무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잔약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숑이롱은 팔품 치원단이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무슨 수를 써도 그 단약을 구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자오무의 머릿속에 이 오만한 사절을 길들일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숑이롱에게 자신이 치원단을 구해주면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숑이롱은 금단기 돌파에 대한 희망을 오래전에 놓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왠지 자오무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취원단만 건네준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오무는 그 거래에 동의하며 즉시 주머니에서 오품 치원단 세 알을 꺼내 숑이롱에게 건넸습니다. 숑이롱은 사람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 놓고 고작 오품 단약을 내민 그를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자칫 그의 팔다리라도 부러뜨렸다간 스승이 대노할 것이 뻔했기에 꾹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오무가 노리던 바였습니다. 숑이롱이 단약을 받아들자마자 3,000배의 수익이 터졌고 그 보상으로 팔품 치원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팔품 단약을 건네려는 찰나 계곡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숑이롱이 계곡의 시종들을 호출하자 그들은 사악한 악마들이 종문을 습격해 종문의 재산을 지키고자 대진법이 스스로 발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흔히 있는 악마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시종들을 물린 뒤 자오무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오무는 원마족 내부에도 요족과 마족이 있는데 대체 왜 사악한 악마들이 종문을 공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숑이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샤오무 대륙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쪽은 인간이 지배하고 다른 한쪽은 마족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마종은 인간과 마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문파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양쪽 모두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조목은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하고 훗날 더 강해졌을 때 처리하기로 미뤄둡니다. 승유용은 그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훈련은 나중에 계속할 테니 우선 가서 좀 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조목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 자신은 꼭대기층에 있는 영천을 쓸 테니 야외 영천을 사용하라고 허락합니다. 조목은 승유용이 영천에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진법을 설치해둔 것을 눈치채고 순진한 사절을 놀려주고 싶은 신마가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욕을 마친 조목은 팔품치원단을 꺼내고 그 향기를 맡은 승유용이 수건만 간신히 두른 채 계단을 뛰어내려오게 만듭니다. 조목은 그녀를 조금 더 놀리고 싶었지만 승유용은 그의 손을 붙잡고 그 단약을 자신에게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조목은 여전히 장난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승유용을 놀리며 아이가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조르듯 그녀가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조목이 웃음을 터뜨리자 화가 난 승유용은 단약을 억지로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슨하게 묶여있던 목욕 수건이 흘러내리고 조목 앞에서 그녀의 모든 은밀한 비밀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 조목은 장난을 멈추고 그녀가 단약의 진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해줍니다. 단약 확인을 마친 승유음은 이 단약을 팔기만 한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조목에게 말합니다. 조목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조가 자신의 여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녀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로 하고 대신 물질적인 것으로 타협합니다. 승유용은 조목이 드디어 단약을 팔겠다고 나서자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귀중한 보물들을 모두 꺼내옵니다. 그중 하나는 희귀한 팔품 영초로 완전히 성장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약초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목은 그런 영초가 다 달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승유용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자신의 풍만한 가슴 사이로 손을 넣어 붉은 천두각을 꺼냅니다. 조목이 그녀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긴 했지만 팔품 단약을 고작 속옷 한 벌과 교환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목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은 승유용은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오해를 풀며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고 온갖 기습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주는 칠품 갑옷이라고 말해줍니다. 조목이 갑옷을 받아 몸에 걸치자 그것은 얇은 내의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의 조각 같은 몸매와 식스팩 복근을 본 순진한 처녀 승유용은 남자의 몸이 이토록 섹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그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조목은 승유용의 뜨거운 시선을 알아채고 또 다른 속셈을 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보물을 자신에게 준 대가로 5천만 영석이 든 자루를 꺼내 승유용에게 건넵니다. 시스템이 200배의 보상을 돌려주어 그는 무려 100억 영석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수련에 필요한 영석이 부족했던 조목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경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즉시 폐관 수련에 들어갑니다. 수련에 매진하는 그의 성실함에 감명받은 승유용은 그가 어린 나이에도 왜 그렇게 강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수련실로 돌아온 조목은 시스템에게 자신의 몸을 자동으로 수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효율은 항상 100%로 유지됩니다. 3일 후 100억 개의 영석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조목은 겨우 축기기 8층에 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석들이 금단기를 맺을 때까지는 충분할 것이라 예상했던 조목은 속이 쓰려옵니다. 수련을 막 마친 그때 주사량이 도착하고 그가 이렇게 빨리 또 한 번 돌파를 이뤄낸 것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고는 조목에게 사저 승유용과의 훈련이 어땠는지 묻고 조목은 그녀가 모든 기초를 가르쳐 주었으며 심지어 영역을 소진해가며 환영진법 속에서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주사량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승유용과 혼인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조목에게 승유용이 마족 저왕 일족 출신이며 그녀의 아버지는 도겁기에 달한 강력한 고수라고 말해줍니다. 주사량이 승유용과의 혼인을 권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며 혼인만 하면 그의 평생이 보장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조목은 시스템이라는 사기적인 능력이 있으니 머지않아 자신도 그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한 그루만 지키기보다는 온 숲을 누비며 즐기고 싶어합니다. 바로 그때 진법곡에서의 3일이 끝나자 조목의 두 번째 스승이 그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옵니다. 등은 조목을 붙잡고는 극한의 타고난 재능을 요구하는 진법보다 훨씬 쉬우니 어서 자신 밑에서 연단수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사량은 조목이 진법판을 처음 본 직후 1000개가 넘는 신성한 문양을 모두 외웠다며 맞받아칩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범등은 조목의 순양지체가 화염제어술에 완벽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의 연단 재능을 시험해보고 싶어 더욱 흥분합니다. 범등이 조목을 야광곡으로 데려간 후 승유용은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조목이 야광곡에 도착하자 범등은 그를 단로 앞으로 데려가 알고 있는 화염수를 모두 동원해 불을 달고 보라고 지시합니다. 조목이 아는 것이라곤 화염장 공법뿐이었기에 그는 범등 장로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여 단로를 서서히 달굽니다. 그의 정밀한 화기 제어와 압도적인 위력의 불꽃을 본 범등은 조목의 재능이 지난 수백 년을 통틀어 단연 최고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조목의 부드러운 불 조절 덕분에 범등은 순식간에 단약을 빚어내고 첫 시도 만에 최고 등급의 단약이 완성됩니다. 범등은 조목에게 그의 체질이 순양지체가 아니라 적양성체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조목은 자신의 몸이 적양성체가 맞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화염장 공법 외에는 다른 화염수를 수련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범등은 조목의 재능을 칭찬하며 야광곡에서는 그가 원하는 모든 화염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고는 일맥에 최고 화염술이 모두 보관되어 있는 장경각으로 조목을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조목은 지급 화염수를 모두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는 전투에 유용한 적염패 완결이고 다른 하나는 연단술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진 장생결이었습니다. 2급 고르기를 마치자 범등은 주사랑의 말에 속아 절대 만마림에 가서는 안 되며 그랬다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조언해줍니다. 조목은 애초에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기에 그의 조언을 깊이 새겨듣습니다. 조목이 장로에게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범등에게 조목의 거처를 모두 마련했다고 알립니다. 문제자인 도소백은 조목을 그의 개인 거처로 안내하며 이곳 생활 규칙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줍니다. 조목은 이 계곡에 막 도착했는데 왜 자신을 사형이라고 부르는지 그녀에게 묻습니다. 도소백은 그가 범등 장로의 친전 제자이기 때문에 문파 내에서 그녀보다 신분이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도소백은 자신 역시 항상 그의 곁에서 시중을 들 테니 언제든 필요할 때 부르라고 조목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목은 대담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 말은 곧 침대를 데워줄 의향도 있다는 뜻이냐고 능글맞게